그 29번 보면은 이게 중심 내용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 프린트에서 내가 일단 3등분을 했잖아.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단어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Such Primitive Societies거든? 29번 질문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이거를 3등분을 했어. 지문이 워낙 어려워서. 항상 골머리를 앓게 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매년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Such Primitive Societies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그 선택지 4번의 바로 위에 줄인 when considered 그 부분이 세 번째 문단이거든? 그럼 우리 한번 이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 보면 speculation 이거 뜻이 많거든. 뭐 고찰, 숙고, 투기 뭐 땅에 투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다이어니까는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고찰해보는 거 있잖아. 숙고해보는 거. 근데 무엇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거냐면 깊이 생각해보는 거죠. 그 의미나 목적 있잖아. 이거 prehistoric 이거 수능 완성 우리 주말에 푸는 3회에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history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문헌에 기록이 돼 있는 걸 history라고 하거든. 근데 pre는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선사시대라는 것은 그 기록이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쵸? 선사시대의 예술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게 매우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 비유와. 근데 이 비유라는 게 되어지거든? 현대에도 여전히 그 수렵채집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렵채집인들의 사회와 되어지는 그러한 유사점, 비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선사시대에는 기록이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 수렵채집인들을 보고 아 뭔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서 선사시대의 예술을 이해해보고자 한다는 거거든? 현대 수렵채집인들을 보면서 선사시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한번 해본다는 거야. 그러한 프리모티브, 원시사회라는 것은 선택지 2번은 세모가로 열어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그 마인드까지 세모가로 닫히잖아.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고. 그래서 such primitive societies에 걸리는 동사는 그 마인드 오른쪽에 있는 tend to죠. 그러한 원시 사회는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강조를 했듯이 prehistory of the modern mind에서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역시나 간주 동사 나왔죠. view A as B잖아. A에 해당하는 게 man부터 바로 밑에 단어에 있는 spheres가 목적어죠. 길게 전부 다. 그 다음에 as B가 participant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원시 사회들은 보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인간과 비스트, 짐승, 동물과 식물,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그런 영역을 참여자로 봤다는 거죠. 통합된 살아있는 총체로.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기 쉬운 거잖아. 인간이 있고 짐승이 있고 동물, 식물, 그 유기체, 즉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참여자로 봤다는 거야. 통합되고 살아있는 그냥 총체,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런 원시사회는? 원시사회라고 하면 여기서 문맥상 그 선사시대와 현대 수렵채집인들 사회를 지칭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선사시대와 그 현대 수렵채집 사회를 Such Primitive Societie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들아 원시사회라고 하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 원시사회를 우리가 보통 원시사회 하면은 그게 열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방식이 그냥 다를 뿐인 거야. 관점이 다르고 그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 원시인 하면은 그냥 원시시대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들이 열등하다는 거는 되게 큰 착각이다. 여하튼 그 다음 그러면 봐봐. 이러한 경향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있잖아.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경향이 일단 내가 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 이러한 경향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anthropomorphism 맞냐? anthropomorphism 의인화. 근데 이게 의인화와 토테미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의인화가 뭔지 모를까봐 그 괄호 안에 보면은 관행 간주동사 또 나오죠. regard A as B 동물을 인간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동물 이꼴 인간인 거야. 동물 인간.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뭐냐면은 또 regard A as B 인간은 동물. 그러니까 똑같아.
동물도 인간이고 인간도 동물이고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 3번. 그리고 그것 두 가지는 즉 의인화와 토테미즘 얘기하는 거거든. 퍼져 있었답니다. 스프레드는 지금 뭐 과거 동사겠죠. 그 시각, 예술과 미솔로지, 신화에 있어서 원시 문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원시 그런 선사시대 예술이나 수렵채집인들의 예술을 보면은 동물이나 인간이 동등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 뭔가 인간이 위에 있고 동물을 그런 공격하는 것보다는 뭔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dual expressions 오른쪽에 있는 this tendency는 어떠한 경향을 얘기하는 걸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 윗문장에 tend to 뒤에 view부터인 거 알죠? 그쵸? 바로 윗문장에 tend to view부터 그 totality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경향이라는 건 인간과 동물을 그냥 참여자로 보는 거, 동등한. 돼? 그러면은 더스가 도대체 여기에서 연결하고 왜 쓰였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연계라는 것은 개념화가 된 거죠. 인간의 사회적 관계? 이게 뭔 소리야? 사회적 관계라는 건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인간이 자연과 동물과 맺는 관계에서 개념화가 됐다는 거야. 인간이 소셜, 동물, 그 다음에 식물과 맺는 관계에서 동등하게 개념화가 되었다. 왜냐면 동물도 인간이고 인간도 동물이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인식했냐, 동등하게 인식했다. 인간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동물, 식물과 이러한 관점에서 여겨졌을 때 조금 이따 디스라이트가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러한 관점에서 여겨졌을 때 시각적 프리오큐페이션 되게 집착했어. 시각적으로 되게 집착한 거야. 초기 인간에 대한 집착은 무엇에 집착한 거야? 비인간 그러한 creature 생명체들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들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거든. 여기서 대열은 early humans겠죠.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끝까지 일단 읽자. 그 수렵차집인들 사이에서 동물은 not only 버들소 나오네. 상관접속사. 동물들은 먹기에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각하기 좋았다는 거야. 에즈부터 다시 세모가로 클라우드가 observe 말했듯이. 그러니까는 동물이 그냥 먹잇감이 아니라 걔네를 보고 와, 난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이래서 되게 숙고하기 좋은 대상이었다는 거야. 동물이나 식물도 그 모든 것들이 동등하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냥 잡아먹는 그러한 먹이로만 본 게 아니라 되게 같은 참여자로서, 생존하는 참여자로서 되게 숙고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토테미즘에 관행해서 그가 제시하기를 C가 지칭하는 건 바로 위에 있는 그 클라우드 얘기하는 거겠죠. unlettered,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거잖아. 글자가 없는 인류는 그 인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그 인류의 장소를 그 자연 안에서 시각적 예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시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좀 더 철학적인 생각을 한 거잖아. 그쵸? 문제가 없을지언정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서 동등하다고 생각하고서는 되게 고민한 거니까 쟤네는 뭘 할까? 쟤네는 어떻게 살까? 나는 그러면은 이 자연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선택지 4번 위에 있는 디스라이트는 디스라이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겨졌을 때에서 디스라이트는 뭘까 얘들아? 어떠한 관점에서 여겨졌을 때 시각적 그런 집착이 의미 있어지는 걸까? 그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앞문장이다 바로. 만약에 내가 그 질문 프린트에 디스라이트가 뭐냐고 한글로 적으라고 하면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자연계라는 게 인간을 중심으로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맺고 있는 관계라고 써야 되거든. 결국 앞문장을 그대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 줄 정리한 건 뭐냐면 원시 시대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좀 사색을 했다. 이거를 그 선사시대의 예술을 보고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선택지 4번이 답이잖아. 근데 이거 항상 문법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이거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선행사가 creatures인데 그 생명체라는 건 능동적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현재 분사 써야 된다는 설명도 맞고,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이네빗은 그 타동사로밖에 안 쓰이거든.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 수동태로 바뀌어있다는 건 목적어가 주어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실 1초 문제나 마찬가지거든. 이네빗이 타동사라는 걸 알면은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된다는 설명도 괜찮고. 뭔 말인지 이제? 그 다음 밑에 30번 이거 중심 내용이 뭐냐, 이거 보면은 거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선택지 3번 찾았어? 선택지 3번에 위로 3줄 올라가요. 뭘 제너럴리 찾았어요? 30번 지금? 찾았어?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가 되었을 때 있잖아. 1년에 대안적인 설명이 제시가 된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득된 거죠. 즉 convinced랑 동의어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벗이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한 설명들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불충족스러울 때 우리는 멈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로 나타내는 이거잖아. 옵션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옵션이 1, 2, 3, 4가 있는데 이 2번을 빼고는 전부 다 불충족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게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unsatisfactory니까 1, 3, 4가 지금 지워졌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얘기지? 선택지 3번의 밑에 문장 한번 볼래? 그럼 우리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할 텐데 before deny,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부인하냐면 그 남아있는 설명이 옳은 것이라고 부인하기 전에 만약에 1, 3, 4가 unsatisfactory면 우리가 남아있는 remaining one을 explanation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옳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concede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 선택지 4번에 더 remaining explanation이 지칭하는 건 윗문장에서 결국에 뭐야? 선택지 4번의 대절에 remaining explanation이 결국에 지칭하는 건 원이잖아.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불충분했다고 하니까 더 remaining explanation은 그 위로 두 줄 올라가면은 원이거든. 그 선택지 2번. 내가 예시에서 굳이 따지자면 이걸 conceding, accepting 받아들이기 전에 명령문 생각해봐. 다른 plausible, 그러니까 이 칠판에서 보면 1, 3, 4 설득력 있는 옵션들이 무시당하거나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틀린 선택이 오류라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끈답니다. 언제 그러냐면 조건이 붙거든.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죠.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대신 여기서 동격으로서 밸런시를 수식해두는 거다. 결국에 이 잘못된 선택이 오류라는 게 뭐냐면 선택 있잖아. 명시적으로 되어진 선택이라는 게 센스 오브 합리적인 대안책들을 소진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선택지 2번이 너무 선명히 익스플리시트하잖아. 그쵸? 그래서 1, 3, 4를 소거해버렸는데 사실은 1번이 꽤나 플로저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중심 내용이 뭐냐? 토픽을 꼽자면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더 fallacy of first choice거든. 잘못된 선택지의 오류를 조심하라는 거야. 나머지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2번을 옳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택지들도 충분히 고려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거든. 30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라고 믿는다.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3번
이거 43번은 닦은 거가 총 두 개거든? 닦은 거가 두 개인데 같이 한번 보면은 그 빈칸을 보자. 빈칸에 보면은 이것도 상관접속사 나오네.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첨단 기술 상품의 그런 재화의 미래라는 것은 있다. 우리의 정신의 한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 빈칸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재화의 그러한 미래의 한계라는 게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게 아니라 빈칸에 있다는데, 이제 답근 거 첫 번째는 거기거든? 일단 거기 볼게. 거기 찾았어? 그 빈칸으로 밑으로 1, 2, 3, 4, 5 다섯 번째 줄 찾았어? 엔노 포인트? 일단 거기부터 해석해 볼게. 거긴 답근 거가 일단 아니거든? 엔노 포인트부터 그 다음 해석해 볼게. 거기 중괄호로 묶으면 돼. 빨간색 펜 한번 들어볼래? at부터 history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거거든. 이게 수능의 29번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랬을 때 at부터 history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have, we, used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게 왜인지 알죠? 부정어구가 문들어오면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되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정어는 어떤으로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라니까. 어떤 지점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적이 없다. 어떤 지점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사용한 적이 없는 거죠. 더 많은 요소를, 더 많은 조합으로, 그 다음에 increasingly, 점점 더 그 정제된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엘리먼트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많은 컨비네이션으로, 심지어는 점점 정제된 양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our ingenuity,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게 곧 outpace, 앞지를 것이랍니다. 그 재료의 공급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들아, 부족한 거는 창의력이냐 재료의 공급이냐? 재료의 공급이잖아. 그럼 우리 material supplies에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볼래? 내가 방금 해석한 our ingenuity가 답근 거 1번이다. 재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잖아. Not in the limitation of our minds. 그러니까 our ingenuity가 아니라 but in 선택지 1번에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에 빨간색으로 네모 쳐볼래? ingredient. 선택지 1번에 ingredient. 재료를 확보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거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얘들아, 선택지 1번의 댐은 뭘까? 그러면 댐. 선택지 1번의 댐. 굿즈죠, 굿즈? 되냐?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다. 창의성이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limited supplies에 빨간색 네모 표시 한번 해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게 답근 거 두 번째거든? 하지만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잖아? 역시나 제한된 그 재료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기회도 없을 것이랍니다. 발전시킬 대체된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는. 근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 We need에서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그거 느리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라는 걸.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창의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답근 거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34번. 이거 34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나는 뒤에를 however, 빈칸 뒤에 however 있지. 이 뒤에를 답근 거로 고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however이 뒤에가 반례이기 때문에. 이게 오답을 1번으로 고른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면, 얘들아, 그 첫 번째 줄부터 봐봐. 많은 시도가 있었답니다. what부터 is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음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특정한 속성의 측면에서 그런 거죠. 음악이라는 그 소리에. 첫 번째 줄을 요약하면 음악의 정의가 무엇인지, 음악이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거잖아. 유명한 19세기의 그 비평가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지겹게 또 나오죠. 간주동사 regard ASB. 측정 가능한 톤, 음조를 주요하고도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답니다. 모든 음악에. 음악의 소리라는 것은 그가 얘기하기를 휘는 바로 위로 두 줄 있는 그 크리틱인 에드워드
에듀워드 얘기하는 거죠. 그 음악의 소리라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의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은 단수냐 복수냐. 복수고 뭐를 지칭하는 거야? 자연의 사운드, 소리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에 의해서거든. 그것들이 고정된 음의 높낮이의 사용을 포함한다는 거죠. 일단 데이는 누구야? 데이. 뮤지컬 사운드죠. 이게 답의 근거잖아.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고정된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음악적 소리라는 것은 고정된 음의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의 근거죠. 첫 번째. whereas부터 세모가로죠. 반면 virtually, 사실상 모든 자연의 소리라는 것은 이루어져 있답니다. 계속해서 fluctuating, 변동하는 frequencies, 그 뭐 주파수로. 그러니까 음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fixed pitches인 거죠. 반대로 natural sound는 fluctuating,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20세기의 작가들이 가정하기를, 예를 들면은 그 헨슬릭 같은 사람들 있잖아. 두 번째 답근 거죠. 고정된 음의 높낮이라는 게 defining, 중요한 특징 중에 있다는 거죠, 음악에. 이게 fixed pitches. 그 대절 이하가 또 두 번째 답의 근거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세계 음악적 문화에서 음의 높낮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Not so much A as B잖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아니라 A라기보다는 B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플럭추에이팅 하는 거냐?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에 음악의 정의야. 음악의 정의. 근데 artificially fixed가 맞는데 왜 이걸 부정하니까 선택지 1번이 사라지는 거죠? Not so much A as B는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선택지 2번은 not only 버들소잖아. 고정이 돼 있지 당연히. 계속해서 fixed가 나왔으니까. 또한 조직화돼 있다는 거죠. 1년에 그 별개의 스텝, 그런 단계로.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fixed야. fixed. however 뒤쪽으로는 이제 반례가 나오거든. 하지만 이것이 있잖아. 이것이라는 거는 음의 높낮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화랍니다. 음악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100%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야. 음악의 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for부터는 세모가라는 거 알죠? 세모.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죠. 제기하는 게 반례라는 걸. 일본의 사쿠 학치 음악, 그 다음에 산조 음악 있잖아. 한국에. 이게 변동하거든. 계속적으로 관념상의 음의 높낮이를 주변으로.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in terms of 위치는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전체적 플러스 위치니까. 그리고 그 관념상의 음의 높낮이의 측면에서 음악이라는 게 조직화된다. 그러니까 산조나 그 학치 얘는 고정되어 있는 음이 아닌가 봐. 뭔가 관념상의 음의 높낮이가 있나 봐. 나도 잘 몰라. 여하튼 답의 근거는 앞에 그 두 개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 그거 37번 중심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너무 어렵죠? 지문 내용은 어려운데 이게 답 근거는 찾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 주어진 문장 한번 봐봐. 그 전통적으로 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그 claims 오른쪽에 the primary goal 왼쪽에서 네모 가로로 묶었죠. 이거 한 문장이다. 주어진 글이. 이해하고 있어? primary goal 왼쪽에서 네모 가로로 묶었지. claims 대시야. 대시 지금 생략된 거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닫으면 돼. 쿤이 주장하기를 주요한 목표 있잖아. 과학 사학자, 즉 과학적 발견 같은 것에 대해서 역사로 정리하는 사람. 과학 사학자의 주요한 목표가 명확히 한 다음에 깊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현대 과학의 방법이나 개념의 이해라는 것을.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발견된 과학적인 방법이나 개념 있잖아. 그걸 조금 깊이 있게 하는 게 과학사학자의 일이래.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는데? 보여줌으로써 그러는 거죠. 그것들의 진화를, 발전을.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대열 에볼루션에서 대열. 그쵸? 메소드 or 컨셉트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B번에 선택지 1번, B번이 첫 번째로 와야 되는데 답의 근거가 디스잖아. 디스에 전부 다 1번 형광펜 쳤죠. 그럼 이 디스가 지칭하는 게 뭔지도 주어진 문장에서 1번 형광펜 쳐야 되거든. 일단은 디스 포함된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이것은 수반한답니다. 설명하는 걸 혹은 말하는 것을. 점진적인 축적을, 획기적인 발견이나 혹은 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축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 정확하게 주어진 문장에서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첫 번째로 디스로 지칭할 수 있는 게 primary goal of historian of science. 그러니까 과학사학자의 주요한 목표가 뭔지를 B번에서 설명해 주는 거, 혹은 두 번째로 to clarify and deepen, 그걸로 봐도 돼. 그것도 디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주어랑 뒤에 보어가 똑같아. 그래서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거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과학사학자의 주요한 목표라는 것은 이제 점진적인 축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수반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B에 오직 것만이, 근데 살아남은 것 있잖아. 어떤 형태로 현재에.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 살아남은 것만 우리가 여하튼 해석이 가능하니까. 근데 1950년대 중반에 많은 결함들 있잖아. 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많은 결함이라는 게 명백해졌답니다. 여기서 이러한 관점은 뭘까, 얘들아? 그러면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앞문장에서 바로 갖고 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B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 면밀한 분석 있잖아. 과학적 발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본 거야. 과학적 발견을 자세히 봤거든? 분석해봤거든? 그랬더니 과학자로 하여금 묻도록 만든 거죠. 진짜 날짜 있잖아. 발견의 날짜나 그것들의 발견자.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야. 역사가들이. 진짜 이 날짜에 발견된 게 맞아? 혹은 그 발견자가 맞아? 이런 식으로 물음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A에 B에서 A로 넘어가는 답의 근거가 그거잖아. B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왜들 뒤쪽으로 The date of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ies can be identified precisely. 그러면서 A의 some discoveries, 일부 발견들은 포함하는 것 같은데 많은 단계와 발견자들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로 딱 집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되지. 이해돼요, 젠장? A의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됨? 또 문제점이 심화되잖아. 더욱이 평가하는 거 있죠.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과거의 발견이나 발견자를 평가하는 게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들이 중요했었는지 그들 자신의 시대. 여기서 day는 뭘까? day랑 their own time에서 theor이 지칭하는 건 뭘까? day랑 their, discoveries and discoverers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발견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빨간색 펜 한번 들어볼래? 그 A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낫의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봐. A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낫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C에 노월에 동그라미 쳐볼래? 원래 구조적으로는 중괄호 치는 게 맞기도 하죠? 쳤어, 그렇게? 그 다음에 A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Present Day Standards의 네모 쳐봐. 빨간색으로 네모. Present Day Standards에. 그러니까 현대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C에서 얘기하는 거는 더 트래디셔널 뷰의 빨간색으로 네모 쳐볼래? 이 전통적인 관점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심화돼서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의 한계는 뭐냐면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that은 쓰임이 뭐야, 얘들아? 더 롤 오른쪽에 있는 that. 그 무슨격? 목적격인 거 알죠? 근데 어떤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냐면 또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비지식적인 요인들 있잖아. 특히나 그런 제도적이거나 사회경제적인 그런 원스가 지칭하는 건 factors겠죠. 요인들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굳이 이거를 꼬집어서 설명하자면 그거야.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도라는 건 사회적, 인스티튜셔널하거나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경제적인 거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잖아. 지금 우리 한국의 수능 제도가 좋냐 아니냐? 이거는 미래에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사학자가 발견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현대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전통의 관점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한계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전통적인 과학 사학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은.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개념이나 질문이나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유주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과거를 프레임, 이제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 과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과학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질문이나 기준이라는 게 그거 자체를 계속해서 역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계속 그 기준이 변한다는 거야. 과학이란 건 완전 대조되는 측면이잖아. 과학은 기준이 안 변하잖아. 근데 역사다 이거. 과학 역사에 관련돼서 사용하는 기준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저번에 했었던 수능 지문 기억나? 그거 있잖아. 과학은 이렇게 되잖아. 과학은 이렇게 되잖아. 뾰족해지잖아, 계속. 근데 역사는 어때? 계속해서 증가하잖아,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7번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과학 사학자들이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하는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얘들아. 과학도 한계가 있잖아. 과학 사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냥 이걸 알고서는 그 학문을 지속하면 되거든. 우리가 단어 전부 다 알고 문법 다 알고 모든 질문을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 계속해서 그냥 나아가는 것처럼 과학 역사가들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을 뿐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떤 학문도 완벽하지 않다? 전부 다 어느 정도의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감수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지. 이게 과학 사학자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결함이 있다, 과학 사학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디스, 이 B반의 디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유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했어? 읽으면서는? 네, 이해는 했는데 이게 실전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어떻게 유추해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실전에서 적용할 때의 그 문제를 딱 보고 디스에 이게 와야 한다고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랑 내신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내가 되게 집착녀잖아.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he, she, they, we,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거에 엄청 집착녀거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고 글을 항상 읽어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엄청 유심하게 보면서 글을 읽어나가야지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질문 프린트에서도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냐,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항상 똑같아. 문맥상 this가 지칭하는 걸 한글로 쓰시오라고 하면 보통 항상 문장의 앞에 있거든? 그래서 그런 훈련은 그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이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해야 돼. 결국에는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꼼꼼한 해석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글이 물 흐르듯이 그냥 읽히거든, 덩어리로. 얘들아, 그거 알지? 근데 너네 그거 알걸? 한글책 읽을 때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눈만 움직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한글도. 알아, 이 느낌을? 한글도 그냥 눈만 움직이면서 읽을 때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강의할 때도 너네한테 영어를 알려주지 않아 사실 크게 이해를 시켜주잖아. 그 글을 이해시켜주잖아. 언어를. 그치? 해석에 너네가 안 되지 않거든? 근데 그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뭔 말인데? 이 내용이 도대체 왜 나오는데? 도대체 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알려면 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조금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음미하면서 읽어라. 음미하면서. 그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음미하면서 읽어라. 그 어조를 느껴야 돼. 귀에 들리잖아. 아 지금 이런 어조로 얘기하고 있구나. 딱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37번 같은 경우에도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과학 역사가 하는 일이 진짜 역시 문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알아들어야 되거든. 모든 지문에 있어서 수능 지문으로 갈수록 이게 되게 흑백 논리로 안 되니까 너네가 답답하잖아.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반대인 거야, 찬성인 거야. 이렇게 되게 답답하잖아. 그 말을 길게 하고. 그게 되게 뉘앙스를 되게 알아듣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 그 말하고 싶은 건 항상 하나야.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야. 그 명탐정 코난에서 그러잖아. 범인은 하나. 그거 하나인데 조금 이거를 너네한테 되게 그 디테일을 살려서 너네한테 전달하고 싶으니까 막 엄청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 뉘앙스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영어에서 이중부정 되게 중요한 거 알아? 그냥 야 내 남동생 이름 말하면 안 되죠. 남동생 별로 안 좋아해. 친구한테 야 너 돈 없잖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보다 너 돈 잘 봐봐.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 이거 근데 너 돈 있잖아. 너 돈 있잖아. 이거랑 너 돈 없지 않잖아. 이런 뉘앙스 알아? 너 돈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너 돈이 없지 않잖아.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중부정이나 막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해가 아니라 나는 그 어느 때도 지금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 막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멘붕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변태같이 느껴지는 표현이 있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그 영어를? 아니 이 수능 기억이 수능 지문. 근데 참 내가 글을 써서 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거든. 글을 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있어. 응? 정말로. 내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 글쓴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이것도 지문 중에 하나로 나왔거든. 우리의 말로서는 한 줄로 되게 요약하거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글쓴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도 있고. 어려운데 쉽지 않고 어려워. 너네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또 수능이 쉬울 이유도 없거든.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본다고 하면 이게 선택돼서 고르면 되잖아요. 여하튼 100% 이해 못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능은 100점 맞도록 설계된 시험이 사실 아니야. 그 괴물 같은 애들이 있을지언정 영어는 특히나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고. 여하튼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급함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그쵸. 그런데 이게 그 어떤 A라는 학생이 있거든. 그 A라는 학생이 있는데 너네 아니고 다른 학년에 있는 A라는 학생인데 되게 엄청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내가 원하는 거에 110% 열심히 하거든. 질문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질문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 바로 직전 날이었거든. 근데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데 질문을 다 했어. 질문을 다 하고,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내일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했다는 거야. 100점이 없을 거라고 했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일 당장 시험이고 자기 질문하고 나서. 그 의미가 뭘 것 같아. 불안을 이제 나한테 던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일 되게 어렵대. 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한테 불안을 던졌잖아. 내가 A야, 내가 자신감이 있어. 내 커리에 있어서 100% 소화하면 A야, 우리가 한 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가 없다. 다른 학원에서
우리가 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맨날 올 때마다 단어 몇백 개 외우지, 미친 듯이 무슨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막 프린트를 쓰라고 하지. 이런 거를 이제 나랑 예비고일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은 그걸 해온 거거든. 그리고 지금 하객여고 2학년이 1학년 때 1등급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 2학년 애들이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1, 2등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 아이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했고 너가 충분히 그걸 잘 소화했다. 이제 그랬지. 그리고 상대평가잖아 내신은. 그랬더니 또 A가 뭐랬는지 알아? 자기가 1학년 때는 2등급이 나오지 않았냐는 거야. 2등급이 나오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그게 너무 귀여웠어 사실. A야.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는데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걔는 이게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이제 1등급 100점을 맞고 싶은 욕심이 엄청 큰 거고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1학년 때는 2등급이었는데 이런 불안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나한테 계속 던지는 거잖아. 어떡하냐 나 1학년 때 2등급이었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서는 다음에 그 친구 100점 맞았죠. 100점 맞고 신나도 나한테 100점 맞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항상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너네가 만약에 영어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든 뭐 그 애가 100점을 못 맞고 70점을 맞았다고 해도 내가 너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있잖아. 너네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그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진짜로. 응?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 평가하고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수업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수업하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덜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물론 컨디션 관리도 실력에 들어가지만은 그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뭐 나 강사로서 직장인으로서도 그렇고 전문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이게 컨디션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사실 변명이 안 되거든. 그 사람의 그것도 실력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너네한테도 항상 그 밥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라는 게 되게 그것도 결국에는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무 불안감이 높아서 시험을 못 보는 것도 결국에는 나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을 얼마나 성숙하게 다루어 나가느냐가 관건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뭐 걷거나 쓰거나 아니면 클리닉 양식에 그 써도 돼. 나한테 너무너무 불안하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된다. 이런 거를 나한테 던져도 괜찮아. 적절히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소화하고 오히려 너무 억누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이 수능 과정이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너네가 보이는 그 태도, 몸짓, 말, 감정 이런 게 결국에는 인생 전반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정말로. 힘들어서 중간에 뭐 정시반 그만두는 친구도 나는 이해되고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도 끝까지 가는 친구도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그 결석이 한 달 동안 결석한 친구도 있었거든. 정시반 할 때.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인강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실제로 있었는데도 뭔가 내가 주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가 남아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너네의 능력 플러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해서 내가 진짜로 막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다음 스텝이 있어. 대학의 끝이 아니야. 대학원 가면 되고 또 아니다고 하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인생의 그거인 양 생각하면 이게 압박감이 엄청나가지고 이게 도저히 실력 발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 적절히 압박감이나 긴장감, 불안을 해소하면서 나아가면 돼. 또 내가 있잖아. 기깔나게 도와주잖아 또.
또 정시반 끝나도 질문 있으면 그냥 카톡 해. 그냥 철면피 깔고. 그럼 내가 카톡 하지 마세요 막 이러겠어? 알려주겠지? 어?